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조사국의 오삼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제목이 AI 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원래는 소박한 제목이었는데 오거나이즈 하시는 분이 좀 앰비셔스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좀 제목을 거창하게 지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AI 시대에 이 AI 현상을 우리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매크로한 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란 기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에 이제 구글 그 딥러닝,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만들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으면서 그때 인류에게 약간 충격으로, 약간 공포의 대상으로 좀 다가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약간 뭐 미래의 일이지 저희가 뭐 손에 잡히는 현재 일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부터 뭔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AI가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모든 곳에서 다 AI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AI를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얘기하는 지금 그런 AI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거시경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거 이제 누가 위너가 되고 누가 루저가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술들, 뭐 산업용 로봇이 나왔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이 나왔을 때 실제 노동시장에서 누가 위너가 되고 누가 루저가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의 가장 궁금증인데, 그러면 이 AI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과거의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똑같이 미칠 것인가? 예전에 오토메이션 덕분에 혜택을 본 사람이 계속 혜택을 볼 것이냐? 손해를 봤던 사람이 계속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과는 다른 양태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측면이 저희가 가장 큰 관심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크게 이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을 하는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가장 먼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는 그러면은 누구 일자리가 사라지느냐,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느냐, 내 일자리가 사라질 거냐, 그런 측면에서 AI 기술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된 일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대체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그게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고, 실제 학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언들도 아직까지 이 퀘스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잡이 계속 유지되고 어떤 잡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한 스텝 더 나아가서 AI라는 게 결국에는 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AI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일자리들은 AI 혜택을 봐서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 중심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지금 현재 AI 기술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들, 그럼 어떤 일자리들은 좀 더 보완적일 수 있는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AI의 생산성을 최대한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 우리 노동시장이 AI 도입을 한 생산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 관련해서 매크로한 견해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퀘스천에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가 AI 많이 대체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AI 익스포저, 그러니까 AI 노출된 얼마나 어떤 직업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좀 매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직업이란 단위보다는 직업의 하부 단위로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직업은 결국 태스크, 업무의 합이 직업이니까 태스크 단위에서 각각의 태스크들이 AI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를 모아서 각 직업별로 그 직업이 얼마나 AI가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매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헌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클 웹의 매저인데, 요거는 이제 특허 자료를 활용합니다. 특허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 인간이 하는 업무 중에 AI 관련 특허가 많이 나와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펠트네탈이 만든 이제 아큐페이셔널 임팩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인간이 하는 업무를 52개의 업무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서베이를 합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뭐 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전문가들이 현재 AI 기술로 어떤
업무가 대체될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펠트네탈인데, 요 이후의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이제 번갈아 활용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쓰더라도 상당히 일관된 결과를 나오고 있는데, 저 이후의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활용하는 건 이제 마이클 랩이 만든 매저인데, 요 매저는 이제 특허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업무를 이제 버브 나운으로 이렇게 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있으면 의사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판독을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이제 물리적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의사가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은 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병을 진단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diagnose disease가 되는데, 그럼 diagnose disease와 관련된 AI 특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병을 진단하는 그 행위, 그 태스크가 얼마나 AI로 했을 때 지될 가능성이 높을까, 이렇게 매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태스크를 저희가 가중합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각 직업별로 AI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이렇게 매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건 저희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이제 3디짓에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건데, 이제 가장 많이 노출된 잡들하고 가장 노출이 덜 된 잡들, 이제 가장 많이 노출된 잡들은 보시면은 화학공학기술자, 발전장치, 그다음에 금속재료공학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어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최적 솔루션을 찾는 직업들이 AI 많이 노출돼 있고, 반면에 노출이 낮은 직업들은 이제 실제 대면 서비스거나 대면 서비스 관련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퍼스널한 일을 하는 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3단계 분류라서 저희가 이제 손에 와닿는 분류가 좀 아니라서 저희가 4단계로 내려서 보면은, 이건 저희가 만든 자료를 이제 연합뉴스에서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직업부로 봤을 때 이제 제일 높은 게 이제 의사가 가장 높게 나왔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는 전문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일반의들. 그다음에 전문의는 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검 변호사라고 하는 그 법률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 높게 나오고, 회계사나 이런 잡도 비슷합니다. 상위 20% 정도. 그리고 대면으로 하는 낮게 나오는데, 이런 분류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자 직업, 혹은 라이센스를 가진 직업, 혹은 고학력 고소득 직업이라고 하는 잡들이 실제로 저희가 매저를 해보면은 현재 AI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잡들입니다. 이런 잡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건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낮은, 여기 그래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국 표준 직업 4디짓에서 가장 익스포저가 낮게 나온 직업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점성술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혹은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성술사 가장 낮고, 그 바로 위에가 뭐냐면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존재하는 한 성직자랑 점성술사는 끝까지 존재하는 직업일 것 같은데, 의외로 이 AI는 고소득 고학력 잡을 되게 많이 대체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이 AI는 과거의 기술하고 어떻게 좀 다른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특허 자료를 활용해서 산업용 로봇하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로 똑같이 매저를 한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는 직업입니다. 직업별로 뿌려보면은 로봇하고 AI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노출되고 많이 된 잡이 AI에 많이 노출됐다고 전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코릴레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코릴레이션이 제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하고 AI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기술로 조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그러면은 AI는 도대체 어떤 태스크를 대체하는 것인가? 제가 이게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오터가 이 인간이 하는 노동시간에 하는 업무를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 그러니까 인지적이냐 육체적이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반복 인지적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하고 대화로 추가로 더 분해해서 이제 5가지 카테고리로 인간이 하는 업무를 구분해서 보면은, 여기서 저희가 추정한 거는 이제 각각의 점들이 0보다 오른쪽으로 포지티브 값을 가질수록 각각의 기술이 그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로봇이나 소프트웨어하고 AI가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차이를 보이는 게 가운데
그러니까 비반복적 인지적, 그러니까 넌 루틴하고 코그니티브한 일인데 그 중에서 대화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애널리틱한 일을 하는 일. 그 일은 로봇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르게 AI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은 소프트웨어도 로봇은 전혀 이 영역을 침범하지 못했고 소프트웨어도 뭐 겨우 침범하는 정도였는데 AI는 아주 엄청나게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란 기술은 과거와 기술과 다르게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아주 지대 추구를 잘하고 아주 고소득을 지위를 누렸던 노동자들이 하는 그 업무를 가장 타겟해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 AI란 기술이 앞으로도 상용화가 됐을 때 그러면 과거의 기술이 지난 원 제너레이션 동안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같은 임팩트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AI가 기존 기술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 그런 거에 좀 기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술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렸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노동시장으로 가져와 가지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출 지수를 가지고 분포를 그려보면은 어디 그러면 이 기준점 어디를 잡을 것이냐, 어디까지 하면은 노출도가 높고 낮으냐, 이건 상당히 자의적이긴 한데 저희가 뭐 상위 20% 하려면 끊어보겠습니다. 끊어보면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 그러니까 340만 명 정도가 AI가 상용화되었을 때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자리들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별로 보면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AI 일자리가 가장 높고, 반면에 이제 숙박 음식이나 예술 스포츠 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성이 낮은 그런 대면 서비스 일자리는 좀 노출도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하고 학력 수준을 봤을 때 기존의 기술들은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숙련 혹은 저소득, 저학력 그러니까 그런 계층에서 대체를 많이 했는데 지금 AI를 보시면은 거의 리니어하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학력 수준별로 보더라도 과거의 기술은 고졸 이하에 가장 노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 AI는 학력이 계속 높을수록 리니어하게 계속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일수록 고학력일수록 AI가 그 업무를 지금 타겟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별하고 연령별인데 요거는 뭐 딱히 큰 포인트는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이 AI라는 것을 노동시장에 할 때 가장 첫 번째 퀘스천, 그러면은 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잡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것인가, 이 퀘스천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답들이 저희가 30년 뒤에 다시 사후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됐을까? 그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고학력 고소득 잡들이 높게 나왔지만은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어댑트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누가 AI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느냐, 누가 어댑트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고학력 고소득 지위에 있는 분들이 더 어댑트하기 쉽기 때문에 이 익스포저가 그대로 대체가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뭐 그런 측면 말고도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최근에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디멘전을 하나 확장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된다는 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우리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AI라는 걸 결국 우리 사용성을 높이려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AI 때문에 더 좋아진 사람은 누구냐?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컴플레멘터리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투 디멘션으로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문헌이 많지는 않은데 IMF 연구진들이 최근에 좀 자료를 이제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식은 이제 그러니까 소셜, 에티컬, 피지컬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AI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판사가 되게, 판사는 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가 되게 잘하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게 이게 글을 가지고 라이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증거도 다 객관적이고 그러면은 판례 다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저지를 AI 저지가 하면은 금방 효율적일 텐데 그럼 우리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감독을 받지 않은 AI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100%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니까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AI는 거짓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의학계에도 보면은 진단의학과, 영상의학과는 AI를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실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제가 인터뷰해 본 적도 있는데 예전에는 다 눈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다 판독을 했는데 요새는 AI로 한번 필터를 걸러서 오는 거죠. 그래서 AI가 시그널을 보낸 것만 자세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장을 봤다면 지금 뭐 100장, 200장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은 결국 AI가 순수하게 진단한 거를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슈퍼비전 없는 AI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가 실드 해주는 잡이 생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의사, 판사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가 합의하에 인간의 조력이 필요한 일들은 결국 사회가 보호하면서 AI의 덕분에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IMF 연구진들이 이제 컴플리멘터리티를 매저를 해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뭐 브라질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한 건데 이제 X축이 이제 소득이고 Y축이 이제 얼마나 보완적인가를 보시면 되는데 어느 나라든 비슷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완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익스포저 봤을 때는 소득이 높을수록 익스포저가 높아졌는데 컴플리멘터리티를 보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보완적이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양가 측면이 지금 섞여 있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소득이 높은 잡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높으니까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 뒤에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보완성을 보면은 좀 다르게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게 투 디멘션으로 이제 미국 직업 분류로 계산한 겁니다. IMF 연구진들 보면은 결국 AI 익스포저가 뭐 평균 이하인 거는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AI 익스포저가 평균 이상인 잡들 중에서 이제 보완성이 높으냐, 하이 컴플리멘터리티냐 아니면 로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높은데 보완성이 없는 그 잡들은 이제 가장 이제 최악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가장 이렇게 좀 사이즈가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이 되고 반면에 익스포저가 높지만은 보완성이 높은 그 그룹은 오히려 AI 혜택을 받아서 더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AI라는 거를 뭐 너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제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가 그런 고민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뭐 공포에 사로잡혀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결국 이 구조화에서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익스포저가 높지만은 이 보완성이 낮은 이 그룹이 결국에는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수요도 낮아질 거. 그럼 이 여기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보완성이 높은 그룹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원 제너레이션 이내 우리가 트랜지션을 어떻게 빨리 이뤄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AI 기술 관련해서는 그 포인트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AI라는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확실히 다르게 노동시장에 임팩트를 미치고 있고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고소득 고학력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AI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성이 있는 직업들은 AI 덕분에 사용성을 훨씬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게 상투적인 말인데 결국에는 이 잡투잡 트랜지션이라든지 노동시장의 서로 간의 이동성을 플로우를 높여서 우리가 이 AI라는 거대한 물결 하에서 어떻게 생산성이 높은 그룹으로 이 직업 배분을 좀 더 옮겨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제가 이건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냐면 이 직업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 소셜, 그러니까 좀 사회적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자, 하이 매스는 이제 매스를 프락시로 했지만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좋은 직업, 그러니까 IQ가 많이 필요한 직업 아니면 이제 사람 간의 관계가 필요한 직업. 그렇게 해서 해보면은 그래서 하이 소셜,
뭐 하이 로우 소셜, 이제 하이 로우 매스로 이렇게 저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하이 소셜 하이 매스가 지난 15년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죽은 거는 로우 소셜 로우 매스가 줄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스킬 업그레이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노동시장은 아주 생산성이 높은 직업 분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그러면 하이 매스가 중요한, 하이 소셜이 중요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 AI 시대에 하이 소셜이 하이 매스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 데이터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미국 데이터에서도 하이 매스보다 하이 소셜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관련되는데 결국 AI가 대체하는 잡이 뭐냐? 그러니까 비반복적이고 인지적인 애널리틱한 잡을, 그러니까 하이 매스는 그나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은 5가지 업무 중에서 어떤 기술도 대체를 못하는 업무가 뭐냐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비반복적 인지적인데 대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셜 스킬이 필요한 잡은 아직 AI도 타겟을 못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토메이션의 시대, AI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 소셜 스킬이 필요한 잡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요새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자녀들한테 전공을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코딩을 해야 되느냐? 뭐 코딩도 AI가 한다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는 무조건 그렇지만 이게 스템이라는 이제 수학 이공계 수요는 당연히 크겠지만은 오히려 그러니까 소셜 스킬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노동시장에서 직업 훈련 정책이나 아니면 약간 대학 교육 정책 측면에서도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 AI와 관련해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